예, 안녕하십니까.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거의 200분, 300분 가까이 되셔서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일반적인 자리보다는 시장 조사와 경제 분석 등과 관련돼 있는 넓은 의미에서 조사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연구 개발을 하는 R&D 부분을 위한 인공지능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건가, 특히 에이전틱 AI가 우리의 연구 분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있는 그대로 리서치 에이전트 세상을 집어삼키다라는 이야기.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변곡점은 여기 많은 연구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2번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위치입니다. 통상 우리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곡점을 뭔가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것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네이버가 돈 버는 방식은 광고와 쇼핑 수수료입니다. 그게 이제 돈 버는 것이죠. 뭔가 사회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변화의 변곡점에서는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돈 버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이 변곡점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듦을 느낍니다. 그걸 우리는 전략적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도미 솔 하면은 이제 완벽한 화음을 의미를 하죠. 5도 화음입니다. 근데 도, 레를 피아노로 동시에 누르면 뭔가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죠. 이걸 우리는 불협화음이라고 하는데, 불협화음은 여러 가지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나 또는 우리가 그 마음이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하죠. 무엇이 노이즈고 무엇이 시그널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1990년도에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등 부자는 월마트를 창업한 분의 아들인 월튼 패밀리의 첫째 아들이 전 세계 1등 부자였습니다. 2등 부자는 모리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었을 때 최초로 상용 부동산 사업을 이분의 아버지가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도쿄만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이 거품이었죠. 그때 부동산 업으로 세계 2등의 부자였습니다. 4등은 화학회사예요. 듀퐁 패밀리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인가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놀랍게도 10위 안에 8등 신켜코 회장님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네, 신켜코 회장님은 유통, 화학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일본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셨죠. 지금 롯데화학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롯데그룹 전체가 유통뿐만 아니라 화학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큰 도전 과제를 본다면 지난 20년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지? 또 왜 우리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었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 지금 현재 가장 부자들을 누군지를 보면요, 자꾸 트럼프하고 싸워서 1등에서 3등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올 초에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인 전 세계 1등 부자였습니다. 2등은 마크 저커버그였고요. 3등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리고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는 7등밖에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30년 동안에 부의 지도, 경제적인 구조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30년간에 딱 3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1981년도에는 PC가 나온 해입니다.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내놨을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하고 대부분의 경영 컨설턴트들이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PC의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넘었겠죠. 아니 1000만 원짜리 개인이 살 리가 없다고 본 거죠. 못 팔고 끝날 거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창업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기가 만든 OS가 아닌 다른 OS를 싸게 사다가 마이크로소프트 MS를 붙여서 팔아먹게 되죠. 그 몇 해 전에 설립한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14년 후에 인터넷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기 중에서 혹시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50대 이상이시라고 믿습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요? 네, 이거 대부분 아실 텐데 40대 이상이시라고 믿습니다. 이때 나왔죠. 1994년도 5년도에 브라우저, 최초의 브라우저는 모자이크하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출시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학적 관점에 봤을 때 인터넷은 TCP, IP에서 가동이 되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이미 DARPA를 통해서 표준화가 완료가 됐었고 전자메일 같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 위에 HTTP라는 프로토콜하고 HTML을 얹은 사람이 팀 버너슬리죠. 1989년도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월드 와이드 웹을요. 그리고 첫 브라우저가 94년, 95년도에 나옵니다. 이때 창업한 회사가 아마존이죠. 94년도에. 94년도 아마존이 창업을 했을 때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작년에 이 앞에 계신 변호사님이나 사장님께서 대략 60억 원의 현금을 쥐게 되십니다. 지난 30년, 25년간 동안에 저 회사의 부가 대략 600배가 성장을 한 거죠. 물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구글 97년도에 창업했고 네이버가 98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인 2009년도에 우리는 드디어 아이폰이라는 걸 손에 쥐기 시작을 합니다. 98년도 말에 아이폰 3S가 나왔고 한국에 수입하려고 KT랑 SKT가 할 때 삼성전자가 그들의 목을 딱 쥐어잡고 너희들 1년 동안 수입하지 마 하고 일종의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KT가 아이폰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년 동안에 삼성전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죠. 그때 삼성전자는 피처폰이었던, 화면 큰 피처폰이었던 옴니아를 스마트폰이라고 대국민 사기를 치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위기 과정에서 옴니아를 사기쳐서 파는 동안에 드디어 갤럭시 S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물론 갤럭시 S1하고 2는 실패를 합니다. 대중화나 글로벌. 근데 갤럭시 S3부터 전 세계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똑같은 시기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키아 전 세계 휴대폰 1위 기업이었고요. 모토로라 2위 기업이었습니다. 모두 5년이 안 돼서 망했죠. 예. 맹성 교수님 앞쪽에 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에 동일하게 힘든 결정한 데가 바로 LG였습니다. LG전자 몇 년 지켜보자고 했죠. 왜냐, 그 당시에 아이폰 가격이 80만 원이 넘었는데 아니 도대체 그 비싼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고 사실은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지금 아이폰 비싼 게 얼마 하신 줄 아세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넘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누구도 몰랐던 거죠. 그 후로 14년 후가 2003년인데요. 2013년인데 이해 11월 달에 여러분 많이 쓰시는 챗GPT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14년 간격이죠. 여기 변곡점에서 대단히 큰 실패를 한 우리가 잘 아는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HBM을 거의 발명하다시피 하면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죠. 그런데 2019년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야, HBM 시장이 없는 것 같아. 그 하이 밴드위스잖아요.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비용을 10배 비싼 걸 누가 사겠어? 시장 없을 것 같아. 야, 이거 철수해. 그래서 HBM을 멈추고 그 인력들을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우리가 소위 아는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하이닉스가 현재는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산업에서도 삼성전자를 넘어선 상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면서 최고의 인재가 있고 최고의 경영자가 있는 그룹조차도 단 3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우리 일에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곡점일까요? 혹시 솔트룩스에 투자하면은 20년 후에 300배나 600배가 돼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켜봐야지 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인공지능의 사이즈, 다시 해서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는 수학적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강도, 다시 얘기해서 수학적인 시냅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뇌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를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연구자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텐데, 세로축이 1, 2, 3, 4가 아니라 로그 10입니다. 일십 백천 만이에요. 제가 점을 다 찍어봤어요. 2010년,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머신러닝 이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알파고, 우리 기억하는 알파고가 저쯤에 있습니다. 대략 10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울기를 보면은 2배 정도 기울기가 빨라졌어요. 그만큼 스케일업을 한 것, 스케일의 법칙이 작동되면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면 더 똑똑하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연구자이신 것처럼 세로축이 뭐죠? 로그 10입니다. 기울기가 2배가 빨라진 게 아니고요,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렇죠? 100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챗GPT가 나온 게 3년이 됐으니까 3년 동안 얼마 빨라진 거죠? 몇 배가? 100만 배가 빨라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스케일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변곡점이었죠. 만약 투자를 했었어야 되면은 솔트룩스에,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구글에, 혹시 또 다른 AI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했었어야 되면은 저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시기를 놓친지 모릅니다. 그거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월드와이드 웹도. 아마도 아마존이 창업을 했을 무렵에 우리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1999년이나 2000년도 닷컴 버블 꼭대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또 그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기업 99%가 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3년 또는 2022년 분기점으로 해서 저 정도의 대규모의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5, 6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오픈 AI, 구글,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2회사 정도. 나머지 회사는 GPU를 구매할 자금과 운영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죠. GPU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GPU 2만 개 있으면 뭐예요? 그 2만 개를 가상화시켜서 동시에 하나의 모델을 분산병렬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체계 자체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GPU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GPU 2, 3만 장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기업 전 세계에 몇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GPU도 없고 GPU 구매하려면 돈도 몇 천억에서 1조, 2조가 든다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게 정부에서 질문이었고 학교에서 질문이었어요. 우린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한다고 하지 말아야. 심지어는 AI의 전문가와 또 AI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라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근데 포기하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프랑스에는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딥식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변곡점 줄기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더 작은 모델 갖고도 협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외에 저희 쪽에서 부를 때는 증류한다고 하거든요. 디스틸레이션. 뭔가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오픈소스로 내놓은 딥시크가 우리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을 통합한 겁니다. 쉽게 그럼 딥시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딥시크가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해서 뭔가 엄청 천재 같은 애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딥시크가 굉장히 조그만 벤처 기업이 이름도 못 들어본 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했어요. 누적 투자 자금으로 보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죠.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hallucination, 거짓말하는 문제, 최신성,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번 학습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자주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 부분에 특히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 연구소에서 도입을 하고 싶고 우리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싶어도 챗GPT에다 우리 회사에 있는 논문하고 연구 자료를 다 올려야 됩니까? 실험한 자료 다 올려야 되나요? 쉽지 않죠. 특히 연구소에서는요.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고 회사에서 도입하기에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케일업을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모델. 근데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검색 기법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인공지능이 학습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도 해서 검색된 결과를 그 순간에 빨리 읽고 자기가 학습한 거를 결합해서 의사결정하거나 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집어넣음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집중한 첫 번째가 바로 MO입니다.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Mixture of Expert예요. 큰 모델, 다시 얘기해서 거대한 인공지능 하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공지능 10개가 협업하도록 하는 게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거죠. 근데 경제성은요, 10배 저렴한 거죠. 1000억이 드는 게 아니라 100억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만들죠. 미스트랄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는 딥시크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실레이션은 우리말로는 증류에 막걸리 이만한 독에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증류를 하게 되면 알코올 50도에 소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위스키도 똑같이 만들고요. 그렇죠? 꼬냑도 똑같이 만들죠. 이런 걸 우리는 증류라고 하는데 저희 분야에서 디스틸레이션은 다른 의미입니다. 기계학습을 하는 어떤 모델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갖고 학습을 하면 그 데이터가 모두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적절한 학습을 통해서 연결 구조의 연결 강도를 학습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알짜배기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습한 GPT 4.0이나 혹은 그록 4에다가 목에다 빨대를 빡 꽂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 많이 했다며 라고 하면서 거기서 알짜만 쪽쪽 빨아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학습하지 않고 작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퀀타이제이션이에요. 데이터 양을 줄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게 4바이트를 쓴다면 아니 꼭 4바이트 써야 돼? 2바이트 쓰면 안 돼? 1바이트 쓰면 안 돼? 반 바이트 쓰면 안 돼? 한 비트만 가지고 인공신경망에서의 인공신경 세포 사이의 강도를 표현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양자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reinforcement,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 지금 현재 보면 이 밑에 있는 4가지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최근에 경량화되어 있고 경제화되어 있는 LLM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델은 LLM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고 그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기술이 만들어진 가장 큰 혁신은 뭘까요? 바로 경제성입니다. 모델 만드는데 100분의 1 가격으로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운영하는 환경의 가격을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낮추게 된 거죠. 그러면 모델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많은 것들에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뭔가 우리가 가져왔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그 바로 출발점에 바로 에이전틱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Agentic AI is eating the world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세상을 먹어삼키고 있어, 집어삼키고 있어 하는 거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위대한 기업의 위대한 경영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성 AI가 아니라 챗GPT가 아니라 에이전틱 AI가 사용자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할 것이다. 샘 얼트만 오픈 AI의 대표자 창업자이죠. 초개인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자동화에 대한 놀라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
젠슨 왕은 여태까지 행위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었는데 이제 기계가 우리 사회에서 행위 주체자로 올라간다.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입니다. 이제 AI가 인간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의적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주제인 도대체 미래의 R&D는 어떻게 될까? 미래의 리서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젠슨 왕이 갑자기 이 그래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자, 퍼셉션 AI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근데 사람들은 다 피지컬 AI만 봐요. 길거리에 아톰같이 로봇이 돌아다닐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말하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더 현실적인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일 거예요. AI가 물리 세상으로 나와서 이 건물에 AI 기술이 들어가고 심지어 CCTV에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범죄를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면 그게 피지컬 AI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훨씬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되죠. 근데 피지컬 AI 시대가 오기 직전이 바로 에이전틱 AI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에이전틱 AI가 근데 도대체 뭘까요? 그 질문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오기 전에는 스케일링을 3번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링은 아키텍처 스케일링하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크게 만들기 위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대한 스케일링,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어진 걸 전문 분야에 맞추거나 혹은 특별한 목적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제부터 많이 들어보실 기술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아시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거를 파인 튜닝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는 그 스케일링을 GPU 10,000개를 써갖고 옆으로 횡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보시면 즐거워할 것 같은데 시간축으로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중력과 같이. 그 얘기는 이제 뭔가 깊게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을 병렬 분산 처리하는 것 외에 시간을 사용해서 깊게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 과정을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함으로써 AI가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리즈닝입니다. 추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인퍼런스나 리즈닝 둘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뉘앙스는 좀 다르죠. 넓은 의미의 추론이 인퍼런스나 리즈닝은 통상은 논리적 추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플래닝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늘이 제 아내 생일인데 제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얘기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뭘 해야 되죠? 모른 척 했다가는 이제 10년 지나면 내 거에 인절미밖에 안 들어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물려옵니다. 그럼 뭔가 계획을 세야 되죠. 아내가 뭘 좋아했더라? 무슨 음식을 좋아했더라? 싫어하는 건 뭐였더라? 오늘 저녁 때 집사람은 약속이 없었던가? 애들은 오늘 뭐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제가 오늘 그것도 모르고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미뤄야 되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과정으로 봅니다. 의사결정은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은 뭐냐면 그 프로세스를 플래닝하는 능력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인간은 늘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어때죠? 그게 논리적인 프로세스든지 간에 직관적 프로세스든지 간에 저희 머릿속 안에는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플래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설계하는 거죠. 자, 에이전트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 머리가 좀 하얗지 않으세요? 저는 007이 생각이 납니다. 예, 007을 우리는 에이전트 요원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에이전트를 정의 내리긴 어려워도 에이전시가 뭔지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에이전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에이전시는 여행 에이전시입니다. 그렇죠? 여행사를 우리는 에이전시라고 하죠. 또는 혹시
연예기획사라고 보셨죠? 연예기획사도 에이전시입니다. 축구 에이전시,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죠. 마케팅이나 광고도 우리는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고는 남성들을 위한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혹시 증권사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은행에 돈을 맡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에이전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절반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에이전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아, 나이파 뭐 등등 하는 이름 뒤에 다 에이전시입니다. 그럼 도대체 에이전시는 어떤 곳일까요? 에이전시의 공통점인데 그는 첫 번째 누군가의 권한과 자산을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됐던 여행이 됐던지 간에요. 두 번째는 기획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위험 관리를 하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에이전시면은 이 전체를 꿰뚫는 업무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이전틱 AI는 뭘까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선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이미 40-5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에이전트는 뭐냐면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것은 에이전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도 에이전트고요, 선생님도 에이전트고 강아지도 에이전트고 그리고 바퀴벌레도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는 에이전트일까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 자동차도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럼 AI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 에이전트로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데 얘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도 바퀴벌레도 아니고 얘가 인공지능이었네? 이게 AI 에이전트인 거죠. 왜냐하면 수식을 받는 게 에이전트니까요. 그럼 에이전틱 AI는 뭐냐? AI인데 이 AI가 에이전틱한 시스템과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결정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시스템과 환경이 있고 거기에 AI들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의미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섞어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에이전트와 인공지능이 상호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는 시스템과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임팩트를 주는 걸까요? 앞쪽에 제가 한번 잠깐만 다시 가면요, 여기에 젠슨 황이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틱 AI가 파괴할 시장을 3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코딩 어시스턴트입니다. 코딩이 뭐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가 커스터머 서비스, 콜센터에 계신 분들. 세 번째가 페이션트 케어예요. 예를 들면은 뭐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노양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환자분들을 돌보는 것이죠. 이 시장은 에이전틱 AI에 의해서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완전히 시장이 파괴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파괴된다는 의미는 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플래닝을 하고요. 플래닝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고 뭔가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메인터넌스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프로세스가 모두 다 AI 에이전트에서 대체되는 거예요. 왜냐? AI 에이전트는 그냥 AI가 아니라 여러 AI가 협력을 하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동화와 자율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말인가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자동화는 있는 프로세스를 기계가 맞춰진 룰대로 작동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율화는 그 과정에 의사결정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관통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냐? 가트너에서 얘기한 겁니다. 2030년까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3, 4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직업이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졸 미취학생한테 가장 많이 교육시키는 게 코딩 과정하고 프로그래머 과정이었어요. 코로나 무렵에는 직장 2번만 옮기면 연봉이 5천에서 1억씩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요? 미국 난리 났습니다. 2년 동안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30만 명이 해고가 됐고요. 올해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3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천 명 개발자를 해고했고요. 구글이 3천 명 해고했는데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 또다시 1만 명 이상씩을 해고를 한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과 AWS, 아마존과 거의 모든 빅테크, M7 기업들이요. 놀랍죠? 제가 카네기 멜론이라는 데 PhD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갈 뻔했었습니다. 어드미션을 받아서.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시 하자. 왜냐면 제가 여기 오늘 은사님이 중간에 와 계신데요. 제 지도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첫 회사 AI 회사를 대학교 4학년 때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LG라는 데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접고 2000년에 창업한 회사가 솔트룩스이거든요. 그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CMU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공학 1등 하는 데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2, 3, 4등이 누구냐? 스탠포드, MIT, 버클리, 또 뭐 일리노이, 얼버나 샴페인 뭐 이런 데들이에요. 10등 안에 드는 데들이. 작년도 졸업생들 졸업 후 2달 미만의 취업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가 안 돼요. 50%가 취업률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인턴도 없어요. 실리콘밸리 제가 한 3주 후에 저희 미국 법인 출장을 가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지역 전체에서 해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왜 이 현상이 일어났죠? 심지어는 이 그래프 보시면 기절하는데요. 제가 이거 미국 노동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해고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일 많이 해고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지적인 노동을 한다고 봐졌었던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소스 코드의 35% 이상이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코드 에이전트가 개발한 것들입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또 다른 변화의 시장이 어딜까요? 바로 리갈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앞에도 변호사님 계십니다만은 케이스 어세스먼트하고 인베스티게이트하고 드래프트 라이팅하고 디스커버리하고 프리트라이얼하고 뭐 예를 들면 트라이얼하고 어피얼하고 뭐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호사 퀄리파잉, 그러니까 자격증 따기가 어려서 그렇죠. 바 이그잼을 통과하기가 어려서 그렇죠. 사실 그거 통과하면 굉장히 루틴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제 친구 변호사를 보면 AI에 대해서 가장 대체되기 쉽다고 본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맞나요?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지금 다들 쉬쉬하는데 챗GPT 같은 류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변호사하고 변리사들입니다. 겉으로는 말 못해요. 자기 전문성 때문에. 근데 뒤에서는 다 챗GPT를 갖고 뭐 소장 작성하고 뭐 라이팅하고 하는 거죠. 문서를. 심지어 작년에 대법원에 미국에서 제출된 걸 챗GPT로 급해갖고 대충 써서 냈다고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지적으로 보이는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변화는 어딜까요? 이 시장도 크게 바뀝니다. 바로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리서치 웍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시면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리서치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제를 정의합니다. 아이덴티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베이를 해요. 논문 같은 거 서베이를 하고요. 디자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실험을 하거나 도대체 뭘 혁신을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을 하죠. 실험을 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실험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컨클루전에 얻고 그리고 디세미네이션 하죠. 논문이 됐던 특허든지 간에.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을 하는 과정이 우리는 통상 리서치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리서치 프로세스도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리서치 프로세스 그 이전에 뭐 MIT에서 하고 서울대에서 작년에 R&D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시간이 30분이 줄어들었고 이미
그리고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이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적용한 기업들이. 다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드러그 디스커버리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신약에 관련된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한다고 하면 남들은 1년 걸리는데 우리 회사는 6개월에 끝내는 거예요.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남들은 6개월이 걸리는데 저희는 3개월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특허를 내거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리서치 워크라는 게 이런 프로세스로 복잡하게 작동돼요. 플래닝은 예를 들면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걸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베이하거나 디자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익스페리먼트하고 어널리시스하고 디세미네이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전체가 뭐라고요? 챗GPT는 못하죠.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그 프로세스를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되진 않았지만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20년 후에 경험하게 될 리서치 워크나 R&D 부분의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동안에 화학하고 머티리얼 분야에 있어서는 그 뭐 아시는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탑 컨퍼런스의 논문 수가 2배가 아니라 3배가 늘었어요. 추정하고 있기는 논문의 상당 부분을 AI가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이전틱 AI가 뭐냐, 기술적으로. 또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숫자 덩어리입니다. 그냥 데이터예요. 텐서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우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요구일 수도 있죠. 텍스트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LLM이라는 데이터가 받아서 answer라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Generative AI라고 해서 챗GPT가 하는 방식이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 제 표현으로 보면 앞에 있는 그냥 LLM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선 질문하면 자기가 공부했던 거에 학습했던 거에 기반해서 답을 생성하는 거라면 RAG는 오픈북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 보고 야 네가 인터넷 검색도 하고 오픈북 다 열어서 관련 있는 거 다 찾아봐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RAG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으면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에 관련된 것이 답을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자신이 학습한 거에 같이 집어넣어서 결과에 내게 되죠. 그러면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게 대표적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최신 정보까지도 학습을 안 했지만 답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거짓말을 하는 환각 현상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3년 전만 해도 환각 현상이 8%에서 13%에 달했었거든요. 근데 RNG 기술을 쓰면은 2%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 기술을 사용을 하면 0.5%대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에이전틱 AI는 뭐냐? 위에 프롬프트나 서치하는 건 똑같은데 이 LLM 왼쪽에 추론과 플래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LLM이 자기 학습한 걸 답변하는 게 아니라 깊게 숙고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요.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결과를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혼자 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다른 툴이나 다른 에이전트, 다른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멀티모달로 내거나 혹은 액션이라고 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회사 투자하면 좋겠어? 그럼 이건 어떤 회사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목록을 얘기하면 여기는 어디까지 만드냐? 실시간 시황 정보를 확인해서 바로 지금 주식을 파셔야 되는데 제가 팔까요? 그러면 주식 파는 행동까지 끝내는 거죠. 그게 에이전틱 AI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에이전틱 AI의 R&D 분야에서 큰 거는 에이전틱 AI의 아예 실험 장비까지 전부 다 연동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지가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험 장비도 돌리고 나온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포트나 논문까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LLM이라는 이 전체가 하나의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이 에이전트 하나가 다른 에이전트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에이전트하고. 그 얘기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협업을 하려면 또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직을 가져야죠. 조직을.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지 않나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레나를 나눕니다.
그렇죠.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에서 야 너는 뭐 회계만 해, 너는 마케팅해, 너는 개발해, 너는 이거 전체를 총괄해 하는 거죠. 이게 조직이죠. 우리 인간도 지적인 전문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협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조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에서는 AI 여럿이 협업을 하면서 조직을 가져요. 근데 그 조직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여기 네트워크 형태도 있고 슈퍼바이저 형태도 있고 밑에 보니까 하이라키카, 이거 군대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예술가들처럼 느슨한 구조로 그때그때 애드옥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죠. 조직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일본의 진출을 솔트룩스가 인공지능 갖고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일본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일본어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인사팀에 묻겠죠. 야, 그런 사람을 해서 TF를 우리 한번 만들고 싶어.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인사팀이 우리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럼 뭘 하죠? 잡코리아든 뭐든 이런 사이트나 헤드헌터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수소문해서 어플라이 받아가지고서는 채용을 하거나 TF팀에 넣게 되죠. 애독하게. 그런 일을 하는 애가 바로 MCP하고 A2A라는 애예요. 갑자기 요즘 1년 사이에 MCP하고 A2A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특히 MCP 부분에. 그래서 MCP하고 A2A는 뭐냐?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려니까 조직을 구성해야 되죠. 두 번째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잘난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AI가 허락받은 놈인지. 그 대상 AI를 찾아내고 그 AI하고 안전한 거래 관계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하는 게 바로 MCP하고 A2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LLM만이 아니라 LLM을 감싸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찾고 그들 간에 동적으로 협업할 조직을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그게 작동되는 체계를 갖게 돼요. 이게 기술적으로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완성이 돼 있냐?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빨리 발전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오늘 저는 원래 긴장을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저께 보지 말아야 될 논문을 한 편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1시 반에 다시 깨갖고 밤을 꼴딱 새웠거든요. 과연 솔트룩스나 대한민국이 쫓아갈 수 있을까? 너무 정신없이 세상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그 속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는 에이전틱 AI를 서포팅하기 위한 LLM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를 했고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루시아 3에 있는 건 벤치마킹 스코어를 보면 에이전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대부분에 대해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Q1과 같은 형태의 중국 거나 미스트랄이나 또 젠마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냥 챗에선 저희 거보다 상당히 훌륭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틱 AI를 서포팅하기 위해서는 래그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플래닝을 잘해야 됩니다. 플래닝은 뭐냐면요, 어떤 질문이나 요구를 하면 도대체 이거에 필요한 MCP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샷.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지만 질문하면 야 이거는 컴퓨터의 공학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MCP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말씀드린 것처럼 Retrieval Accuracy, 그러니까 검색을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학습한 건 안 되니까 사람처럼 문서도 찾고 회사 내부에 논문도 뒤지고 IEEE 사이트에 가가지고서는 뭐 논문 찾은 걸 뭘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질문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저희 표현으로는 뭐냐면 단문화 시켜야 돼요. 잘라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추론이죠. 추론은 이지 추론하고 하드 추론으로 내려간다. 하드 추론은 우리가 통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인 오브 소트, 체인 오브 래그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과 생각을 꼬리를 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으로 다시 사례를 든다면 이런 거죠. 까먹고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나? 분명히 사과하면 혼날 텐데 별로 혼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사과 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체인 오브 소트인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한 번 학습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학습한 결과에서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답변을 평가를 하고 그 답변 평가를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추론한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질문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성능이 지난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드 퀘스천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리즈닝 한 걸 보면 단순 답변하는 거에 대한 단순 정보 요청인지 이게 복잡한 요청인지를 LLM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추론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멀티모달 다큐멘트 AI도 중요합니다. 다큐멘트 AI는 문서를 보면 지금 논문이죠. 왼쪽에 있는 게 뭐가 제목이고 뭐가 앱스트랙션이고 어디에 예를 들면 인트로덕션이 있고 어느 부분에 뭐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기계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큐멘트 AI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리서치 에이전트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솔트룩스의 루시아 3는 MCP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면서 루시아에 대한 호스트 LLM과 리서치 에이전트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빨리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셔서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저하고 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변곡점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목을 제가 써놨는데 Human History, 그러니까 인간 전체 역사상의 변곡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 세로축은 바이트로 제가 계산한 인지 능력을 제가 해놨습니다. 예전에 글이 만들어지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는 모든 게 음성으로 대화로밖에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명이 30살밖에 못 살았다면 30살 동안에 30살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외우고 다 기억했다 그러면 몇 바이트쯤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1기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눈으로 본 것까지 포함을 해도. 그러니까 인간 한 명이 저 옛날에 평균 30살을 살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1기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퍼스널 커그니티브 어빌리티가 대략 10배 정도 커졌습니다. 10기가 정도로. 왜 커졌냐? 수명도 늘어났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뇌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너는 의학을 해. 나는 화학을 할게. 너는 컴퓨터 공학을 해. 그리고 그들이 협업을 하고 공부하는 방식,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도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잘 되고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도 10배밖에 증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 우리 종족은 지난 30만 년 동안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같은 종이란 얘기입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호모 속 중에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은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30만 년 동안에. 단일 종입니다. 종의 진화가 안 일어난 거죠. 그러면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 조상의 아이를 데려다가 현대 사회에 놓으면 똑같이 적응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바로 글자를 우리 스스로가 발명을 하고 인쇄기를 발명하고 월드와이드 웹을 발명하고 스마트폰을 발명하면서 1인당 정보와 지식의 양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이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도 기하급수적인데 세로축도 보세요. 이것도 로그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5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위대한 천재 한 명이 전 세계 지식의 절반 이상을 알고 있었어요. 의학도 잘했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화학도 잘하고 천체학도 잘하고. 이제 더 이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의학 하나만 하더라도 내 전공 하나도 깊게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결국은 인간 한 명의 인지 능력과 인간 한 명을 위한 정보량이거든요. 저게요. 인간 한 명, 여기 Personal Cognitive Ability 밑에 보면 Information Volume per Person입니다. 인간 한 명에 대한 정보량이 비교가 안 되죠. 구글에서 웬만한 키워드 하면 몇십만 개 나오는 거죠. 읽는 거는 제 평생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처음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인쇄한 거, 인쇄하지 손을 쓰지 않은 것들. 두 번째 우리는 뭘 했죠?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를. 그럼 이젠 뭘 해야 되죠? 아마도 에이전틱 AI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AI가 사람 대신에 제 관심사항을 다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기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급격하게 많아진 게 바로 딥 리서치라는 분야입니다. 딥 리서치라고 해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모두 다 딥 리서치를 표방을 합니다. 딥 리서치를 제대로 쓰려면
20불짜리는 안 되고 200불짜리를 내셔야 돼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계속 죽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챗GPT 서버가 계속 죽어요. 되다가 안 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딥리서치는 뭘까요? 딥리서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면 사용자 질문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을 통해서 이 질문에 적합한 문서나 자료가 있는지를 서베이를 하고 리서치를 해요. 그리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서베이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 우리가 리서치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우리 연구 논문 갖고. 그리고 나서 해요. 그럼 이걸 갖고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갖고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목차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라는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MCP 서버하고 연동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논문을 쓰는 거면 논문을 쓰고 특허를 쓰는 거면 특허를 쓰고 실험을 하는 거면 실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액션 단계나 라이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딥 리서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딥 리서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연구조사하는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조사할 때는 뭐죠? 검색도 하고요. 검색한 정보를 정리도 하고 어떨 땐 챗GPT에 묻기도 하고 문서에다가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협업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 단 하나의 에이전트가 단지 질문하고 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 이거를 저희 회사는 리서치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버가 대한민국 최초의 리서치 에이전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리서치 에이전트나 딥 리서치는 현재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드는 딥 리서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버는 뭐의 약자냐 그랬더니 구글 플러스 네이버냐.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를 이기겠다는 뜻이냐 니네가 감히.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구글과 네이버를 이기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go over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go over는 리서치 같은 걸 하거나 숙제할 때 너 깊게 좀 조사해봐, 깊게 분석해봐, 매일과 같이 학생들이 듣는 말이죠. 미국에서 사용되는 구어입니다. 구어. go over 해봐, go over 해봐, 면밀히 살펴봐, 경계를 넘어가서 좀 조사 좀 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go over죠. 그래서 go over를 붙여서 만든 게 바로 구버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구버가 뭔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당연히 구버를 가입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3개월 무료 사용권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구버는 전체 기능이 있고요. 이게 모든 페이지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볼게요. 아인슈타인과 테슬라가 현재 다시 태어나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이 두 사람의 연구 방법을 확인해보고 창의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AI 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해줘.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현재 물리학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하는데 딥 리서치를 저렇게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네가 웹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도 다 조사해. 클릭해주고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딥 리서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리 추론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럼 얘가 활동을 하는데 리즈닝 엔진이 먼저 질문을 다방면으로 생각해요. 질문만 갖고도 사고를 해요. 그리고 벡터 임베딩이 되어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 정보를 먼저 유사도를 가지고 가져와요. 그걸 읽어보고 나서 자기가 질문을 다 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은 아래와 같은 5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것을 벡터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를 생성해서 온톨로지를 검색해서 정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읽고 나서 이게 충분한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는 문서는 있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건 어쩌고저쩌고 52번, 53번, 54번은 어떤 것이고 예를 들면 도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신경망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뭐 등등 얘기해요. 그럼 생각한 내용으로 추가 질문이 필요해? 라고 혼자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얘가 혼자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목질에 해당이 되는 모델 연구 같은 데나 인공지능 쓸 수가 없을까? 그럼 이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13개를 추가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테슬라와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부분에 대한 것을 스파르스 어텐션에 관련된 걸로 바꾸거나 물리 법칙에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 기하기나 뭐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루프 그래프티 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이런 논문들을 지가 그 순간에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자 중력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쓸 수 없을까? 루프 퀀텀 그래비티나 암흑 에너지 방정식을 하는 것을 PINN 갖고 사용을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검증하고 논문을 추가적으로 찾아요. 그리고 나서 플래닝을 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우리는 이런 목차에서 각각 목차별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줘야 돼. 이 추론과 MCP를 통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답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주의 두뇌가 만났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 행복적 DNA, 레퍼런스 번호까지 달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현대 AI 연구 맥락에서 문제의식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의식 가운데서 현재 있는 것들의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물리학 계산사들이 보면 저조차 충격을 받았는데요. 물리 전공 정보 신경망이라는 걸 해요. 예를 들면 신경망은요, 거기 로스 펑션이 있는 건데, 로스 펑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미분 방정식에 해내야 되는 것들을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양자 역학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아예 집어넣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물리적인 걸로 로스 펑션을 집어넣어서 물리학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내믹 피지컬 컨테인스 레이어라는 걸 더 갖고 뭘 하면 어떻겠냐, 뭐 등등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에 관련된 걸 해요. 심지어 이 기술은 양자 중력 문제하고 암흑물질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데 적용하지 않을까? 어쩌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AI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놔요. 이게 정말 작동될까? 그건 인간의 몫이겠죠. 이게 딥 리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딥 리서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걸로 논문 써, 이걸로 리포트 써, 심지어 팟캐스트 만들어, 유튜브 만들어, MCP를 통해서 이게 작동이 돼서 스스로 20-30페이지 이상의 리포트도 생성하고 팟캐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미리 돌려놨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구버에 있는 홈에서 에스크 구버 말고 저를 위해서 스스로 지가 만든 리포트하고 조사한 것들을 하고요. 여기 브리핑 에이전트라는 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거를 전 세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제가 항상 그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저를 위해서 합니다. 그때 커넥텀이라고 하는 온톨로지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하고요. 이 연구 주제나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련된 걸로 해서 전 세계를 모니터링을 해요. AI 에이전트가. 그리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리포트를 써주기도 하고 저한테 알람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보시겠어요? 제가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요약을 해줘요. 그 논문은 어떤 거거든요. 근데 다른 소셜 미디어에 갔더니 그런 것들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다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과 연관돼 있는 관련된 레퍼런스 정보를 모두 찾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리포트거든요. 이 리포트를 여기 보면 심층 리포트를 생각하는데 퀀텀 도형, 아인슈타인, 테슬라에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리포트가 3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걸 얼마 만나 만들어냐? 6분 7분 만에 200개 이상의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을 정리를 하는데 그냥 요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저 버튼을 누르면 레퍼런스만 오른쪽에 보여져요. 밑에 보니까 논문들도 보이죠. 예, 영어로 돼 있는. 더 놀라운 거는 언어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로 돼 있는 논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제가 보고 싶은 언어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LLM 자체는 벡터로 임베딩하고 벡터로 학습을 하고 벡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심지어는요, 제가 아까 팟캐스트 같은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MCP를 돌려서 저희 회사 자체에 있는 언어 음성 합성 엔진 같은 것들을 하고, 요거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제 문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제 문서를 추가를 하고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렉토리를 통째로 넣어버리면 그 통째로 넣은 걸 갖고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여기 내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팟캐스트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그럼 얘가 AI하고 AI와 협업을 해서 지가 대본을 짜고 팟캐스트도 생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AI 지속 가능의 융합을 주제로 하는 사람이 팟캐스트에 아닙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AI하고 AI가 대화를 저는 나눠요. 진행자 가인이고 오늘은 물리정보 신경망과 AI 응용, 지속 가능 에너지 기술, 그리고 현대 물리교육 전략까지 폭넓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도영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정보 신경망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해온 도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음 달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그냥 논문을 통으로 써줘요. 이거 제가 안 옮겼네요. 논문을 통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IEEE 트랜잭션 온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분야거든요. 이거 어저께 제가 프롬프트 3줄만 써서 만든 논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실험 결과를 넣어서 논문 써줘 하면 이거 5페이지짜리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도 써줍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붙이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부터 구버에 붙이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논문이냐 보고서냐 특허냐 같은 건데 내부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를 작성하는데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어떤 특허를 쓰고 싶은지를 써요. 단 한 줄이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2-3줄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면 얘가 사전 조사를 하고요. 관련 기술 서베이를 하고요. 2단계까지 왔죠 지금. 지금 아마 3단계 넘어가면 핵심 구성 요소를 도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에이전틱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항의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예. 그리고 나서 명세서 초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 작성을 하는 거를 하고 나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추론하고 프로세스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허를 써요. 발명에 설명해서 기술 분야가 있고 기술 배경이 되는 기술이 있고 선행 기술 분석을 해서 선행 기술이 어떤 게 있고 그 선행 기술하고 새 기술의 차이점을 뭐라고 나열을 하고요. 중간에 쭉쭉 보면은 얘가 도면도 그려요. 프로그램 랭귀지로 해서 관련된 도면을 그리고 도면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도 독립항하고 종속항을 구별해서 제대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내부에서 봤더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이 기술을 만들 게 아니라 하루에 100개씩 특허를 써가지고서는 추론을 한 10,000개 정도 해야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페이턴트 몬스터를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AI로? 그리고 라이센스 비즈니스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약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기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도면을 지금과 같이 설계를 하고 나면 짠 하고 도면이 만들어져요. 네. 등이고 뒤에 가면은 선행조사한 거에 대해서 해석도 나옵니다. 뒤에 이 기술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리서치 에이전트라고 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진을 찍으시면은 휴대폰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새 버전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에 릴리즈가 됩니다. 네. 지금은 모바일은 베타 버전인데요. 이제 모바일에서도 바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구버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다른 얘기로 이제 마무리 좀 해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질문에 해당해서 그것도 여기 와서 제가 한 건데요. 구버한테 질문을 하고 챗GPT에 질문했을 때 그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질문은 에이전트 개발 같은 신약 개발 발굴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자유화하는 방법을 단백질 접힘 기술 문제를 접목해서 구현할 방법 제시해줘 이런 건데요. 속도는 구버가 2배 이상 빠르고요. 심지어는 아까 해보니까 챗GPT는 지금 에러입니다. 그리고 아예 작동이 되다 안 되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질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나 논문을 여기다 던지셔도 돼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가지고 계신 파일이나 키워드나 URL로 논문을 던지면 그 논문과 관련된 걸 결합해 가지고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를 던져도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게 지난달 6월 1일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일자에. 그 전에는 베타 버전으로 사용했을 땐 사용자가 12만 명이나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놀랐는데 한 달 사이에 지금 4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12만 5천 명입니다. 매일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목표로 보면 연말까지로 본다면은 사용자 유저 수는 한 300만에서 500만 명, 그리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에 해당이 되는 걸 100만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파워가 크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버는 인터넷에서 클라우드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혹시 연구소에서 계시면 연구소 안에다 설치가 가능하세요. 그걸 온프레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소 안에다 설치를 해놓으시면 연구소 안에 있는 모든 실험 자료들, 논문들, 그 안에서 있었던 문서들과 바깥에 있는 논문이나 특허 같은 걸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게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하드웨어 일체형도 있고 온프레미스로 설치형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냐요? 현재는 우리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 안에서, 또는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 안에서 논문이든 회사 자료나 뭐 이런 것들 쌓아놓고 우리는 검색을 하죠. 심지어는 많은 경우는 본인의 데스크탑에다가 폴더를 막 정리해 놓죠. 검색도 잘 안 되고.
근데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냐? 구버 엔터프라이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 아까 보신 모든 걸로 우리 연구소 안에, 우리 대학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안 문제 없이 사용합니다. 왜냐? 전에 들어가 있는 LLM과 추론 엔진이 모두 다 솔트룩스 것 자체예요. 즉 챗GPT 연동할 필요 없고 클로드 연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외부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MCP나 웹을 통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IEEE라든지 아니면 저널이라든지 혹은 돈 내고 페이드 다큐멘트라든지 또는 MCP 서버로 연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실시간 통합을 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보안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루시아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API 연동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주제는 아닌데 이번 정부에서 제가 뭐 몇 가지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기도 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하는 것도 정부 출연 자금도 있죠. 과제를 따기도 하니까요.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된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과 AI 주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공신력 있게 모두 참조하는 장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6위 정도 있고 5위가 프랑스고 놀랍게도 3위가 싱가포르이에요. AI 기술에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격차가 이렇게 큰데요. 사실 3위부터 10위까지는 개찐도찐입니다. 왜냐? 지난 3년을 보면 계속 바뀌었어요. 1등, 2등만 완고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한 등 떨어졌는데 놀라운 게 싱가포르입니다. 국가라고 얘기하기 힘든 도시가 6등에서 3등으로 올라갔고 한국이 1등 올라와서 6등입니다. 프랑스가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네덜란드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결국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죠. 적어도 1, 2등은 힘들어도 3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GDP가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대한민국 전체 GDP의 1.4%라고 골드만삭스는 제시하는데 중간밖에 못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자주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국방, 우리 안전,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챗GPT를 사용하고 클로드를 계속 쓸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AI 인프라 깔고 뭐 GPU 깔고 뭐 고속도로에서 산업화를 하고 인재 향서 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AI 석박사를 더 하고 그분들한테 병역특례 더 주겠대요. 뭐 등등등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붙인다면 국가 난제를 선정하고 AI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 난제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선 떠오르는 게 초령 인구 비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수님, 저하고 교수님이 30년 후에도 건강할 것 같아요.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30년 후에도 건강할 것 같아요. 문제는 30년이 아니라 20년 후인데요. 20년 후에 65세에서 100세까지의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됩니다. 18세에서 65세, 그것도 60세가 아니에요. 65세까지 인구가 지금의 60% 이하로 떨어져요. 문제는 초고령층으로 복지를 해야지 되고 노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을 일종의 부양이 됐던 지탱을 해야 되는 노동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 그래프예요. 대한민국 시뻘건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0. 근데 여기에 큰 문제는 이거 2050년 기준으로요.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올해 2월 달의 자료입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GDP가 16%가 빠진다는 거예요. 총 GDP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인구는 안 줄어요. 왜냐? 저하고 교수님이 잘 안 죽어서. 인구는 안 줄어요. 그런데 GDP는 16%가 떨어져요. AI로 회복 가능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노동 보완을 AI화 하려면은 마이너스 9%로 생산성 향상 마이너스 14, 두루 결합하면 마이너스 5.9% 정도로 해서 11% 정도의 노동력 감소 요인과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정말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저기 위에 써놨죠. 한국 R&D 예산 대비 세계 최대인데 연구 가성비는 놀랍게 저조해요. 한국 GDP 대비 R&D가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 압도적인 2등입니다.
미국이 3.6이고 일본이 3.4인데 우리나라 5.2%예요. GDP 비중에서 R&D가요. 그리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정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무슨 마피아가 됐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연구 효율성이 8위에서 12도로 왔다 갔다 해요. 놀랍게 저조한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이처가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R&D 효율성은 놀랍게 저조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글 1년 R&D 예산 70조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의 AI 기업 방문했는데 그중에 하와이가 있는데 40조입니다. R&D 예산.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전체 합친 게 28조예요. 민간이 70조거든요. 70조에서 80조, 다 합쳐봤자 110조밖에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나라는 연구 산출물의 디지털 비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연구 노트 쓰실 때 아직도 딱 풀로 붙이시는 분 계시죠? 네, 손으로 메모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나라 디지털률이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데스크탑에만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는 2023년 기준에 둘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이 아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저는 R&D에 해당이 되는 리서치 부분도 AI로 혁신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연구할 사람 없어요.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고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연히 아인슈타인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 됐네요. 그리고 그게 우리 R&D의 미래가 되고 리서치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주십시오. 3개월 무료권입니다. 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던 구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멈추지 않고 투자를 할 거고요. 이 구버 만드는데 저희 대략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LLM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하면서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제품 만들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제품이 글로벌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그래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